영양사 시험은 막 확 줄였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1교시, 2교시로 해서 시험이 다 끝나는데요. 1교시 때 생리학과 생화학을 모두 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생리학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식사요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사 파트는 생화학이,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와 관련된 건 영양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이 60문항, 그다음에 식사요법하고 생리학, 영양교육 합쳐서 60문항. 그래서 총 120문항을 여러분들이 1교시에 시험을 보시죠. 그래서 1교시에 시험 보는 그 120문항을 100분 동안 봐요. 그래서 100분 동안 120문제를 풀고 답안도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걸 어떻게 그 100분 동안 120문제를 다 풀고 답안까지 작성할까 그러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문제를 푼다 그러면 문제가 단순한 문제들이 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그중에 좀 긴 문항의 문제들이 몇 개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수업 시간,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난이도가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많이 올라간 편인데요. 막 옛날에 막 한 30회 정도 막 이럴 적에는요, 합격률이 40몇 프로밖에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젠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들어가서 들쑥날쑥이 아니라 고르게 요즘에는 그 합격률이 좀 고르게 분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8회부터 42회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대다수가 64회 내지 65% 정도예요. 그러니까 65% 정도 합격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조절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이 훨씬 쉬웠어요. 작년은 난이도, 합격률이요, 69.8%예요. 거의 70%. 그만큼, 작년 문제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년 문제가 유난히 좀 쉬웠고요. 보통은 요즘에는 64 내지 65% 정도 거기에서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64에서 원래는 6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딱 한 번, 58%를 찍었던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60% 합격대를 보이다가 58% 합격대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이 그때는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64 내지 65% 정도의 합격률을 보인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주 이렇게 그 기본적인 내용들도 공부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단체급식이나 위생이나 뭐 이런 식사요법이나 이런 쪽 파트에서는 약간 문제를 응용해서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리학이나 생화학에서는 그게 거의 없어요. 있는 것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생리학하고 생화학은 그 자체를 공부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하고 생화학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생리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식사요법을 앞으로 공부하기 위한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학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면 앞으로 식사요법을 공부하시는데 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 혈액이 있으면 저쪽엔 빈혈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생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화학도 뭐 우리가 탄수화물 대사 그러면 당대사 이러면 저쪽에 또 영양학에서 탄수화물을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연계하셔서 나중에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탄수화물과 관련된 거는 생화학, 영양 합쳐서 같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합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격하시는지 들어보셨죠? 네, 220문항 시험 봐서 60%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요. 그 60% 이상이 142점 이상이죠. 근데 여러분 142점 이상을 맞아도 과목당 40% 미만이면은요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가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이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이 묶여 있죠. 그래서 각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60점이거든요.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 같은 경우 60문항 중 24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24점 이상은 충분히 맞습니다. 웬만큼 공부를 하면. 그다음에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이것도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데 평균을 보면 거의
이제 이게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고서 이제 뭐 이런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건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2017년 거 시험 본 거 분석을 보면은 그래요. 다 평균이 과락을 넘었어요. 기본적으로 평균은 다 가락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면 과락 때문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리학, 생화학이 같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일부의 과목도 그런 경우 있지만 보통 책 한 권에 한 과목만 있죠. 근데 이거는 2과목이 있다는 소리는 8주 동안 2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되게 수업이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생리학 찔끔하고 생화학 찔끔하고 1시간 반씩 나눠서 하기에는 또 이렇게 그럼 또 이 진도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먼저 생리학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생화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학하고 생화학을 그래서 뭐 생리학 4주, 생화학 4주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내용을 줄이긴 줄였지만 그래도 이걸 생리학을 4주에 다 끝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생리학은 거의 5주 가까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화학은 4주 가까이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3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3시간 정도는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생리학은 보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리학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생리학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1페이지에 있거든요. 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생리학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페이지에 보시면 자,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있는데요.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세포예요. 세포. 우리 사람도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모이는데요. 형태라든지 기능이 같은 것들이 모여요. 그래서 형태나 기능이 같은 것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 자, 근데 이런 조직은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면은 상피 조직, 그 다음에 결합 조직,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상피 조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바깥에 있는 조직. 여러분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여러분 뭐 있냐면 피부 있죠. 피부 같은 것들이 바로 상피 조직이에요. 그래서 체표면 이게 바로 피부예요. 피부라든지 내부 장기의 내장벽들, 뭐 우리 위에 있는 위벽, 장벽 이런 데들, 이런 게 바로 상피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합 조직은 뭘 가지고 결합 조직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과 기관 사이에 간격을 채운다든지 둘러싼다든지 연결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콜라겐, 엘라스틴, 연골, 뼈들이 연결을 해놓고 있죠. 우리 몸들을. 그 다음에 혈액, 림프. 여러분 혈액은요, 혈관이라는 곳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채우고 있는 조직이어서 특이하게 혈액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결합 조직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육,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 조직. 여러분 근육 조직 보니까 거기에 평활근, 골격근, 심장근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수의근이라는 말과 불수의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으로 이제 뭐 수의근, 불수의근이라는 말이 종종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화기관 같은 경우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경우는 다 근육이 존재를 해요. 근육 중에는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의근 하면은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골격근들. 뼈에 붙어있는, 여러분들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다 어때요?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수의근이에요. 그럼 불수의근은 반대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거기에 평활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평활근, 주로 평활근이 어디에 있는 근육들이냐면 내부 장기에 있는 근육들, 내장근들요.
내부 장기에 있는 근육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애들이 바로 불수근이에요. 그럼 여러분 심장근도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거기 책에 심장근도 있죠. 그럼 여러분 심장근은 수의근에 해당이 될까요? 불수의근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불수의근. 여러분 심장에 있는 근육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불수의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다 라는 정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경조직은 말 그대로 신경을 구성하는 조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가장 재생이 어려워요. 가장 재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신경조직 같은 경우 특히 뇌를 구성하는 신경조직 같은 경우는 한 번 망가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신경조직이에요. 자,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들은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기관을 만들어요. 기관. 근데 여러분 기관이라는 거 거기 책에 예가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 소장, 뭐 대장이라든지 간, 뭐 담낭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위, 소장, 대장, 간, 담낭 이거 다 뭐와 관련된 기관들이냐면 소화와 다 관련된 것들이죠. 자, 이런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가 뭘 만드냐? 개를 만듭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소화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화기, 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화기, 개.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심장, 혈관, 뭐 림프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애들은 다 뭐와 관련된 것들이냐면 혈액 순환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럼 얘네들 묶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순환기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묶여서 개가 되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개는 거기 책에 보니까 소화기계도 있고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감각기계, 내분비계, 생식기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생리학은 기본인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각각 담당하는 역할, 기능이 뭐냐라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생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차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우리 차례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중에 우리 조직 중에 혈액을 좀 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화기계, 순환계, 비뇨기계, 호흡기계, 신경계, 내분비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리학은요.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제 모든 개들을 다 배우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주요한 개들, 그때 특히 식사요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앞쪽에서 하는 혈액, 소화기계, 순환계, 비뇨기계 이쪽이 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호흡, 신경, 내분비 계통이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내분비계는 그 호르몬은 어디서나 나오는 거니까 해두면 두루두루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리학은요, 딱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 그게 없어요. 생리학은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그냥 한두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리학에서는 어디 특별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없고요. 그냥 한두 문제씩 골고루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근데 그닥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팍 줄어가지고요. 10문제에서 한 12문제 정도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리학 같은 경우 이제 뭐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다른 수업들처럼 열심히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다음 필요한 거 노트 필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 내에 그날 했던 내용은 되도록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을 했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문제를 나올지를 같이 연계해서 공부해야지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복습이죠. 여러분 예습은 절대 해올 필요가 없지만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목이 많잖아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누적시켰다 나중에 한 번에 다 공부하려면요.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 한 내용은 그날 가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그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습할 기회를 제가 한 번 더 드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일찍 나오세요. 미리 나오셔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되거든요. 그 전날 했던, 그 전주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문제 프린트를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거는 책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본인의 실력을 한번 풀어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아니면은 이렇게 학원에서 나눠드리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들은 충분히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원에서 또 제공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학원 명량만점, 위생만점 카페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또 들어가면 또 다양한 정보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복습이 가능하니까 가입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뭐에부터 들어가냐? 혈액부터 들어갑니다. 혈액. 자, 그래서 여러분 책 2페이지가 되는 거죠. 혈액. 자, 여러분 혈액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혈액도 우리 몸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성분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체액에 대한 걸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왜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주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체액의 양을 보면 총 체액의 비율은요. 체중의 몇 프로 정도냐면 60%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인데 보통 이거는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의 한 6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체액을 또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럼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누어지는데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안쪽에 있는 액체하고 세포 바깥에 있는 액체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세포 내액과 외액 중에 어느 게 더 많냐 이렇게 보면은 세포 내액이요. 아까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 그랬냐면 세포.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한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 돼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액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액체가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40%. 그럼 나머지 20%가 뭐예요? 세포 외액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는 거 기본.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런 세포 안쪽에 많은 이온이 있고요. 세포 바깥에 많은 이온이 있어요. 그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세포 안쪽에 많은 이온은 칼륨 이온이에요. 칼륨 이온.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시험은 다 한글로 출제가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 이름도 이제 알부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알부민 이렇게 나오지 그걸 영어로 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일부 책엔 아직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기들이.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 한글로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글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심지어 균 이름도 한글로 나와요. 자, 그러면 칼륨 이온이 제일 많고요. 그럼 세포 외액이 제일 많은 양이온은 뭐냐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이온. 네, 이게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세포 바깥에 제일 많은 건 세포 안쪽이 제일 많은 건 칼륨 이온, 바깥에 제일 많은 건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이제 염화 이온이에요. 그 다음이 염화 이온.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합치면 NaCl 합치면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바깥에 제일 많은 건 소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까지 기억하는 거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액은 40%를 차지하고 세포 외액은 20%, 세포 안쪽에 많은 건 칼륨, 바깥에 많은 건 뭐예요? 나트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 세포 내액과 외액에 가장 많은 이온 찾는 거. 이거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것도 나와요. 이렇게 간순한 기본적인 것도 출제가 되니까 기본적인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세포 외액은 다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세포 외액은
세포 간질액. 세포 간질액이 뭐지? 여러분, 세포 간질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액체, 사이간자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세포가 있고, 또 세포가 있고, 또 세포가 있고, 이렇게 세포가 다 이렇게 이렇게 세포가 있겠죠. 근데 중간에 뭐 있어요? 비어있는 곳이 있죠. 이런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게 바로 세포 간질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혈장. 혈장이라는 건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이, 우리 좀 이따 바로 나올 거거든요.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이 혈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수체액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체액. 내지는 세포 횡단수분. 특수체액 내지는 세포 횡단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은 양 존재하지만 중요한 역할,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뇌를 보호하고 있는 뇌척수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눈에도 수분이 있어요. 우리 눈을 동그랗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방수. 그 다음에 여러분, 소화액이라는 말을 쓰죠. 액체 상태잖아요. 그럼 소화액. 자, 그 다음에 우리 임신할 때 무슨 물이 생겨요? 양수 생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특수체 내지는 세포 횡단